자,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그럼 뒤에 부여나 뭐 예나 한이나 이런 데까지 어떻게 보여지느냐. 고구려에도 보면 저 가운데 계신 분이 고구려 사신이거든요. 당태종을 만나러 갔을 때 당나라 최고의 궁중화가인 염립본이라는 화가가 맨 앞에 분이 백제 사신, 그 다음이 고구려 사신, 신라 사신인데 이분들을 그렸는데 고구려 사신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아주 화려한 장식을 했죠.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옷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그 단추 같은 걸 만들어서 장식한 옷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조선 문화의 어떠한 내용들이 지속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여의 경우 선생님들 이게 요즘 만든 장신구 같지 않습니까? 여기 금이 6돈이나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만호 구슬, 이 붉은 옥이 대추만한 것들이 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만호 목걸이와 저런 만호가 있는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부여 사람들이 착용을 했다고 그렇게 발굴 자료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악사모 고분이요. 안악사모 고분의 그 묘주도에 이게 뭐 고국원왕일 것이다, 미천왕일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온 그 망명객인 동수의 묘일 것으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복식으로 보면 단 하나만 보더라도 그 완연하게 우리 민족의 복식의 고유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 갑옷까지 뭐 전부 다 하면 어느 하나도 중국의 옷의 양식을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거는 그 옷걸음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옷걸음은 참 특이하게도 중국이나 북방의 반만년 역사의 어느 지역에서도 옷의 형태가 안 보입니다.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여밈새의 처리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안악사모분 묘주의 이 그 깃 있는 데 부분에 작은 구슬들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요. 또 소매 끝동에도 역시 그 금인지 은인지 또는 구슬인지 알 수 없지만 쭉 장식을 화려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묘주 부인도에 가면 이분 역시 어깨나 요 그 깃이나 끝동이나 이런데 전부 다 뭘 달아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사신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 이 하트 모양을 많이들 그 묘사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원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고조선 초기 서기전 25세기 귀걸이 모양이 이걸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계속 삼국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요거는 좀 거꾸로 된 모양이지만 고구려 사신이 이렇게 화려한 붉은색의 또 하트 모양의 거기에 또 주변에 구슬을 달고 그렇게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런 그 나뭇잎 모양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나뭇잎 모양은 금관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그 왕가에서 허리띠 장식에도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나뭇잎 모양, 이 하트 모양의 이런 그 양식을 서양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 실제로 허리띠 장식에 보여준 거 다음 화면을 보면 안악사모분 여기 서 있는 의장 기수도 이 사람들의 가슴 부분만 확대한 건데요. 여기 아주 흐릿하게 그렇게 그 보여지는데 가죽으로 된 허리띠에 거기다 이렇게 장식을 쭉 달아서 화려하게 그렇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분들 옷에 다 옷걸음이 이게 벽화가 좀 훼손돼서 그런데 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금관에서도 보면 역시 여기에 그 고곡과 함께 달개 장식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건 역시 태양의 어떤 빛 또는 나뭇잎. 이 세움 장식은 그 기말지 신화를 그대로
이 왕관에다가 상징성으로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주박물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북방의 샤먼의 관의 영향을 받아서 신라의 그 발달된 공예 기술의 나라가 왕관을 만들었다고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화면 자료에 북방의 눈 덮인 그 초원에 사슴이 몇 바퀴 돌다가 사슴뿔이 돌고 그다음에 금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홍산 문화의 전통으로부터 신라는 이 왕권 교체에서 김할치 신화를 김씨 계통에서 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부각시킨 거고요. 고구려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식 단추, 달개 장식 이런 복식 기법은 홍산 문화로부터 고조선 문화로 이어져서 한층 더 화려하고 현대적인 그러한 조형미의 지속성을 보여준다고 하겠고요. 같은 시대의 이웃 나라에는 이러한 복식 양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게 고조선 복식의 그 장식 기법과 완연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조선의 모든 무덤들에서 이게 공통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계층의 구분 없이 널리 이 장식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데서 어떤 홍익인간 이념의 그러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그래서 흰 옷만을 즐겨 입었다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드라마에서도 예전에 드라마는 거의 백성들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 연구자들이 우리가 굉장히 염색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잘못이다 지적하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흰색이라고 하는 게 백이라고 하는 게 그 한자의 고에 들어가면 마치 고려 청자처럼 같은 계열로 문양을 넣었을 때 비교적 단아하죠. 멀리서 보면 좀 단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국의 완전히 이색진 그런 도자기와 사실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쪽에서 우리를 표현한 내용에서 비교적 같은 계통의 색상으로서 무늬를 넣은 그런 옷들을 표현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흰 옷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화려하게 채색하고 직조해서 문양을 넣고 또 그 위에 입체감이 나게 또 자수를 넣었거든요. 흰 옷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데 실제로 홍산 문화의 내용에 이미 채색 기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 길림성, 흑룡강성에 이미 이런 갈판에 염료를 갈아서 사용했던 그런 흔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벽화하면 또 아까 그 탈춤의 어떤 형성처럼 서역에서부터 왔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 홍산 문화의 여신묘에 이 벽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런 부호들이 동일한 게 계속 질그릇이나 이런 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한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 유적에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제사 유적 위주로 그렇게 많은 그 무덤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제사 의식이 채색이나 또는 악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타악기의 어떤 그 형태라고 추정이 되는 이 질그릇을 소개하면요. 밑바닥이 뚫려 있어요. 그냥 원통형으로 돼 있고 단지 요 윗부분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마치 상상을 하면 가죽을 씌워서 이렇게 타악기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게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이걸 모사도로 그리니까 이렇게 층층이 이런 악기들을 울리면서 어떤 하늘의 의식을 거행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역시 저 질그릇도 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질그릇을 보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화려합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그런데
바로 이 그 문양이 중국 상나라 청동기 문양의 원시적인 형태와 일치합니다. 중국의 상나라는 청동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상나라 청동기의 어떤 형태들이 또 문양들이 원시적인 형태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상나라 유적이 발굴됐지만 완전히 발달된 상태의 청동기만을 중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계신 장광지 교수 같은 분들은 중국이 자랑하는 고고학자죠. 그래서 역시 그 대가답게 중국 청동기의 기원을 고조선으로부터의 영향이라고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라는 그의 저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발달된 상태의 것이 중국으로 전파된 거죠. 중국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중국 청동기는 원시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중국을 연구하는 서양의 학자들은 중국은 어디서부터 이주해 왔을 것이다. 상나라는 그런 그 견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 재현한다면 집집마다 뭐 참 아름다운 그런 그 모조품을 저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저희는 너무 국적이 없는 물건들이 집집마다 거의 비슷하게 많은 것 같은 게 참 아쉽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정말 그 저쪽 화면에서도 춤추는 사람들도 보이고 하는데 요게 직조하거나 염색을 통한 고조선에서는 많이 달았잖아요. 근데 세탁하기도 좀 불편했을 거고 또 그다음에 계속 이걸 매어 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죠. 옷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고조선에서 달았던 걸 이제는 염색과 직조와 자수를 통해서 이렇게 옷감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높은 신분의 여자인데 주름 치마인데 이 옷에는 굉장히 사실 그 검은색 바탕에 그 금실로 많은 그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복식의 어떤 다양한 달개 장식을 다는 그 형태가 아까는 둥근 것만 보여드렸지만 마른 목골, 세모, 네모, 바지에까지 달아요. 아까 신발만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가 고구려 옷으로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고구려 복식이 직조 기술, 염색 기술 뭐 그런 게 기항 문양을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갔는데 연속적으로 나타내면서 조형미를 보이기도 하고요. 사방 연속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하 대칭과 비대칭의 그런 조형적인 논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물론 후대입니다만 하회탈에서 보이는 그 비대칭의 부조화의 어떤 우수한 조형미 그것도 역시 외래적인 것은 아니라고 우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사실 그 하회탈은 고려시대 탈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풍성한 옷에다가 그 탈을 쓰면 정말 조형미가 살아나요.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 후기에 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것이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화려하죠. 이 벽화가 손상이 돼서 좀 아쉬운데요. 빨간 모자를 쓴 두 고구려 남성을 보실 수 있는데 아주 화려한 검은색과 붉은색과 흰색이 조화된 이런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밑에는 타원형, 근데 위에는 동그라미.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 학술 발표회 때 종이로 저 옷을 만들어서 문양을 만들어 입히면서 요즘 음악을 거기다가 병행해 보니까요. 뭐 랩 음악부터 어떠한 재즈 음악 또 우리의 전통 고전 음악부터 어떤 것도 역동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홍산 문화의 전통이 뭐 여러 가지 뭐 채색, 뭐 어떤 문양의 조형미 등등 모든 게 계속 지금 우리 문화의 전통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복식 문화를 이루었는지 말씀드리죠. 우선 가장 먼저는 가죽하고 모직물이 실제 우리가 농업과 목축업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재료인데요. 사실 우리가 신석기 시대가 앞서고 청동기 시대가 앞서다 보니까 도구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도구의 발달사와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게 이 생산품이에요. 그래서 가죽을 아주 잘 쉽게 부드럽고 고급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그 고급 가죽을 수입해 갔어요. 그래서 고급 가죽에는 저런 표범 가죽과 단비 가죽이 있는데 사실 고구려나 옥저나 뭐 부여의 경우는 이 단비 가죽을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가죽이 아닙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저 단비가 고급 가죽이었죠. 그리고 지금 대관식이나 이런 것을 서양에서 거행할 때 흰색 밍크를 많이 쓰는데 물론 동물 그 애호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인위적으로 흰 밍크는 만든 거라 그래요. DNA를. 그래서 그게 흰 밍크가 나오기 이전에는 흰색 단비가 동북아에서 주로 나는데 굉장히 서양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모피였다고 하죠. 저 단비는 지금 남북이 다 그 국가에서 이것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그런 그 동물인데요. 우리 남쪽에서는 한 8년 전에 충남 서산에서 한번 나타났다가 멸종됐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개마고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황금색 또 검은색, 흰색의 단비가 지금 서식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게 카페트입니다. 물론 통일신라 카페트인데요. 고구려나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카페트를 사실 굉장히 많이 생산했습니다. 근데 우린 카페트 하면 서양을 또는 서역을 생각하죠. 근데 페르시아 이런 데 카페트와 달리 문양이 우리의 고유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은 카페트가 신라 같은 데서도 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 시절에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정창원에서 가끔 전시할 때 사진 자료로 구한 것입니다. 문양을 우리가 요즘 재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운데 거는 고조선에 여기 지금 동떨어지게 들어간 거는 허리띠 장식이에요. 뻐클이라고 요즘 부르잖아요. 그런데 고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건데 0.2mm의 금실을 뽑아서 그걸 이렇게 돌리고 문양을 넣고 그 안에 이 터키석이나 비치석을 박아서 화려하게 만든 겁니다. 그만큼 가공 기술과 공예 기술이 발달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직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까지 출토된 중국과 우리와의 유물을 보면 이 직기, 마직을 짤 수 있는 그 직기가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게 연대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요. 그거는 신석기 시대가 저희가 한 2000년이 앞서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직기의 구조가 우선 다릅니다. 우리나라 복식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전부 다가 중국에서 왔다고 돼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시각과 어떤 우리의 생각을 또 연구 방법론을 많이 바꿔야 되죠. 이게 안동 배틀인데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이런 배틀의 경사도와 같습니다. 거의 수평을 이루죠. 근데 요거는 중국의 마직물 짰는 도구인데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막 80도 뭐 그 이상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직기 구조부터가 우선 중국과 궤를 달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만큼 가공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청동 거울이잖아요.
고조선의 청동 거울인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 그림은 그릴 수 있대요. 근데 그 방송사에서 이거를 재현해 보려고 했는데 요즘 기술로 저걸 만들질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세하게 이 태양빛이 반사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반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되도록이면 외래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실크라고 말씀드린 건 어쩔 수가 없어서요. 비단하면 붉은색의 두터운 실크만 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붉은 비거든요. 그 다음에 주단도 그렇고 명주도 그렇고 다 중국의 실크 중에 두터운 감, 예전에 우리 왜 이불이나 뭐 이런 걸 만들던 감이에요. 근데 요즘 뭐 선생님들 그 실크 옷감 보면 막 안감을 넣어야지만 입는 굉장히 고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미 고조선 때 있습니다. 출토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단하면 중국에서 다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고정관념들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저는 신석기 시대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이나 우리와 비슷하게 서기전 2700년대부터 이 실크를 생산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신석기 시대부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공부할 때만 해도 홍산 문화를 몰랐어요. 근데 홍산 문화의 그 옥으로 만든 장신구 있잖아요. 조소품들에는 누에가 있어요. 네, 완전히 누에의 그 신체적인 조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중국 학자들도 옥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홍산 문화에 이미 야생 누에라 할지라도 누에를 알았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크 생산이 사실 중국보다 더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의 고고학 출토 자료로 보면 서기전 2700년경에 중국과 같이 우리가 실크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북한 학자 중에 조이승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학자인데요. 김석형이라고 하는 월북한 학자가 키워낸 제자입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을 탈피하는데 굉장히 애썼던 분들인데 이분이 일본 경도의 주놈의 공과대학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과거 그 한사군의 하나인 그 낭낭이라는 그 낭낭군이 평양이라고 추정을 하고 거기서 나온 엄청난 고조선의 실크를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해서 누에의 DNA까지 다 분석을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또 해방 이후 평양 낭낭 구역에서 나온 그 실크들을 성분을 분석했는데 동일한 실크고 저는 그거를 자료를 그 만났을 때 받았어요. 남북 그 학술 교류 속에서 그걸 가지고 중국의 같은 시대의 성분이 분석된 실크의 내용과 보고서를 비교했습니다. 비교 분석해 보니까 우리의 실크와 중국 실크는 근본적으로 뽕나무가 다르고 누에가 다르고 아까 그 직기를 보셨지만 직조 방법이 다르고요. 또 염색 기술이 다르고 그런데 그 매미 날개처럼 아주 얇은 실크는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서 생산했고 굉장히 그 실크의 종류가 고조선에서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모자의 이름처럼 절풍처럼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중국의 용어를 빌려다 쓰면서 아예 중국의 실크가 아니지만 우리는 비단으로 우리의 실크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실크의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제가 뭘 밝혀낼 수 있느냐 하면요. 한사군의 하나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낭낭군이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그 많은 실크 중에 중국 실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낭낭은 뭐냐. 조선 총독부 자료를 제가 어느 해 여름방학 내내 그것만 들춰본 적이 있었는데 복식 유물은 거의 다가 고조선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럼 어떤 낭낭이 있었나.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 아시죠? 그 바로 최리왕의 낭낭국이 존재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낙랑국의 실크였던 거죠. 네, 고조선과 그 이후에 살았던 최리왕의 낙랑국의 실크였다고 하는 것을 문헌 자료로서 밝힐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그 실크의 이러한 생산은 고구려에 왜 금수강산할 때 금자 아시죠? 그 금은 정말 고구려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여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개소문의 아들 천남생이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비문에는 아직도 천남생 그 사람이 고구려가 그리우면 그 옷을 입고 고구려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그 시절을 그 표현하고 있거든요. 금이라고 하는 건 누에실을 뽑아서 여러 가지 색을 들이고 그거를 직조를 해서 문양을 나타내고 그 문양 위에 다시 실크 실로 자수를 해서 입체감을 나타내는 아주 고급 실크입니다. 근데 그 금은 우리에게는 대중화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금은 아주 특수한 신분만 입었고 특히 한 고조 유방에 의한 서한 제국의 경우는 초기에 굉장히 경제력이 어려웠기 때문에 금을 입지 못하게 정부에서 금지령을 내릴 정도의 높은 수준의 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여 사람들이 나라를 벗어날 때 또는 외출을 할 때 입었던 옷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맨 처음에 그 속옷을 실크로 입어요. 그 다음에 실크 옷을 저렇게 그 신하들처럼 입고요. 그 위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모직, 굉장히 발달된 모직을 입고 그 위에 담비 코트, 아까 보셨죠? 담비. 그 코트를 걸치고 액세서리를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외출 옷이에요. 선생님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입는 것보다 훨씬 화려하죠. 자, 그래서 이 금과 수, 그래서 금수강산할 때 금수를 입었다는 그 말이 고구려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직물을 보면요. 제가 이 실크까지 이제 연구를 해놓고 보니까 붓뚜껑에 몰래 그 문익점 선생이 모카씨를 가져왔다는 거는 참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베이징, 북경을 거치면서 이분이 모카씨를 그쪽에서 가져온 건데 그 넓은 밭에 있는 그 모카씨를 붓뚜껑에 가져올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금지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예전부터 그런 면직물이 있었는가 하면 아닙니다. 중국은 면직물이 바로 원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송나라 때까지 초기까지는 면직물이 없었습니다. 인도면이 있는데 그게 열대기후잖아요.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기온이 높아가는 아열대 몬순 기후에서라도 간신히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면직물이 필요했지만 이 면직물이 토착화, 그러니까 개체 변이를 일으키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도에서 가지고 와서 저 광동성, 가장 홍콩하고 인접한 아열대 몬순 기후에서 심어봤지만 살아남질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살아남은 것이 이제 송나라 후기에 확산이 되면서 원나라 때 가서 전역에 개체 변이를 일으킨 그런 인도면이 재배가 됐던 거예요. 근데 문익점 선생이 그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문익점 선생이 귀향을 갔는데 지금 라오스 북쪽 지역에까지 이분이 귀향을 갔어요. 귀향을 갔는데 거기서 1년 동안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이. 했는데 왜 그 지역에 목화가 있었는데 목화를 몰랐겠어요? 그런데 우리 땅에 그게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냥 오다가 북경 쪽을,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그 목화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고려사나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냥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다. 그렇게 돼 있지 붓뚜껑에 몰래라고 하는 건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우리는 면섬유가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문익점 선생은
실크가 더 많이 생산되고요. 우리나라는 면이 있었는데 고조선 때부터 면은 있었는데 야생면이고 1년생 풀인 백초포가 있었어요. 삼국사기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면은 백초포는 바로 저분들이 만나러 갔던 당태종 같은 경우는 흰색 실크보다 더 아름답다고 우리가 그 선물로 가져간 거를 굉장히 선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보와 같은 시인은 당태종 옆에서 그 백초포, 흰색 실크보다 아름다운 그 백초포에 대해서 시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경을 들춰다 보니까 불경 안에 이 백초포가 그 일반 목화가 주먹만한 그런 그 목화송이를 갖는 거에 비해서 품질은 최고급이고 불순물이 없지만 버들깨지만 하대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래적인 걸 선호하면서 우리 것을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익점 선생이 들여온 거는 인도면이 중국에서 개체 변이를 일으킨 계량종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간신히 살아남아서 확산됐는데 품질은 떨어지고 불순물이 많지만 생산량이 많으니까 수확을 하기 좋아서 그거를 선호했는데 고려시대까지도 백초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우리와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백첩의 씨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이 백첩은 추운 기후에서 자라는 그런 면직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직물에 대한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식으로 본 이 고조선사와 이후에 지속되는 문화의 내용을 보면 아까 조금 한사군의 낙랑군, 그건 평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외의 복식 유물의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대사 체계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고대사 체계의 모순점을 가지고 결론에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고대사 체계는요, 단군조선 그 다음에 사실 준왕은 기자의 40대 손입니다. 혈통이 갑자기 바뀌어요. 중국 혈통으로. 준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만조선이 있고 한사군. 그 다음에 다시 또 여러 나라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사국시대도 없어요. 여긴 표기 안 했지만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존속했던 기간이 꽤 깁니다. 사국시대가 없이 바로 삼국시대로 넘어가죠. 그거는 일본이 임나 일본 부서를 통해서 가야를 부정했잖아요. 그러한 일본 사람들의 식민사관은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고조선으로 망명 온 시기는 서기전 11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위만이 망명 온 시기는 서기전 195년이었으니까 한사군의 낙랑국이 출출된 그런 시기는 서기 313년이고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전부터 1400년 정도 중국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은 게 되죠. 그 다음에 위만조선으로부터 우리가 계산만 한다 해도 5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은 그런 역사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복식 유물은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의 위치를 한강 이북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사군이 있었다면 실크 이외에 뭐 임둔, 옥저, 동예 뭐 이쪽이 있었던 데가 겹치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국의 복식 유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혀 안 나옵니다. 단지 요서 지역, 아까 홍산문화가 위치했던 지역 있죠. 베이징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 그 지역에서 완전히 한민족의 유물이었다가 그 다음에 중국 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사군의 위치는 요서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사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해석하고 고려시대부터 모화 사상 때문에 중국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중국인들은 올바로 써놨는데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떤지 보시죠. 우리나라 고대사 책에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고려사, 세종실록에서 유독히 보입니다.
근데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는 중국의 사서인 위서에서 쭉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있다가 기자나 이쪽에 기자가 조선에 오자 단군이 요서 지역을 조금 뺏기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바레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옮겼다가 수명이 한 1908년 정도, 한 2000년간 존속했다는 정확한 기록을 중국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그걸 갖다가 인용을 했죠. 그럼 실제로 삼국유사 이외의 제왕운기, 고려시대부터 쓰여진 이 다른 책들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문헌의 대명일통지 지리서인데요. 여기에도 기자조선은 지금의 하북성, 창녀현, 나나위역, 갈석산 지역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자조선이 평양 부근에 한반도 한강 이북이라고 생각을 잘못한 거죠. 중국 사서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기자가 기자조선을 만들고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후, 청동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은 서한 제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전부 유방의 유씨 집안의 천하로 통일되자 마지막 남은 한 제후왕이 자기의 부하인 위만 장군에게 모든 군대를 내주면서 함양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체가 다 유씨 제후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만은 기자조선 있는 대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 있다가 군사력을 가지고 간 사람이니까요. 기자조선을 멸망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40대 그 손인 준왕은 고조선을 계승한 고조선의 후계자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사군은 또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다 설치한 건데 사실 중국은 만리장성 이북의 흉노족을 반만년 역사에서 한 번도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겠지만 기마병이 부족한 것도 요인이고요. 그런데 흉노족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리장성 이남의 한족이 딱 준비해가지고 만리장성에 주둔하면 사라집니다. 유목민족이잖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쫙 사라집니다. 아주 좋은 초원 지역으로요. 상대가 있어야지 싸우잖아요. 그래서 한 계절이 지나갈 만큼 기다리면 나타나서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도저히 중국은 만리장성을 넘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라, 뭐 금나라, 청나라는 이민족의 역사지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한무제가 끊임없이 흉노와 전쟁을 벌이자 위만은 내가 밖에서 중국의 신하가 돼 있으니 나에게 군대를 주면 뭐하러 흉노를 물리치냐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고조선을 멸망시키면은 여기는 굉장히 경제적인 보고이며 윤택한데 이 땅을 침략을 하지 왜 흉노를 대상으로 삼느냐. 그러니까 한무제는 굉장히 정력적인 군주입니다. 진시황과 함께. 위만을 내가 너를 먼저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요서 지역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이 위만조선이죠. 한사군을 설치해서 한의 행정제도인 군현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부터 중국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북식 유물에서도요. 그 다음 화면 좀 보시죠. 그래서 삼국유사와 중국 기록에 보이는 이 한국 고대사 체계는 고조선이 한반도와 만주의 요동과 요서를 다 차지하고 있다가 붕괴되면서 여러 나라 시대가 출현한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중국의 망명한 정치 세력의 변동이었을 뿐이죠. 고조선은 서쪽 변경 지역을 일부 빼앗긴 거고요. 한반도 전체가 길림성이나 이 만주 쪽이 다 빼앗긴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스스로 왜곡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전조선, 후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여러 나라라고 이렇게 왜곡한 것도 우리의 역사서입니다. 다음 화면 보면요. 그래서 고조선을 한국사의 시작으로 한 거는 삼국유사와 같지만 삼국유사와 달리 제왕운기로부터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한사군을 우리 역사에 잘못 편입시키면서 우리는 예전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은 그런 그 내용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고대사 체계는 기자조선을 지금 부정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일제 식민사학에서부터 비롯된데 기자가 그 멀리서 어떻게 한반도까지 왔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기자조선을 없애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의 40대 후손인 준왕이 우리의 혈통으로 또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 화면 보면요. 그래서 기자조선이 우리 고대사 체계에 놓이면서 위만조선 한사군도 우리 고대사 체계의 중심에 들어오게 됐고 모두 평양을 중심으로 한반도 북부에 위치했던 것으로 그렇게 체계화되어서 지금 학생들의 교과서에까지 그것이 수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복식 유물 중에서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데요. 고조선 후기 유적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금동 장식은 삼조고와 잘 아시겠죠? 호랑이와 곰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사군이 우리 역사에 편입돼 들어온다면 그 시기에 이 장신구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준왕을 기자의 후손이 아니라 다음에는 우리의 어떤 조선의 왕으로 보면서 우리 고대사 체계가 현재 통용되는 당군조선, 준왕, 위만조선, 한사군 여러 나라의 순서로 그렇게 그 체계화되는 모순을 가졌는데 이러한 시기에도 비파용 동공과 우리의 고유한 이런 방패나 이런 무기 체계가 그대로 그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왕은 기자의 40대 후손으로 위만에게 정권을 빼앗긴 사람인데 이 기자조선의 역사를 삭제하는 거나 또 한서 조선전 지리지 등의 서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하는 거나 전부 모순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복식으로 보면 끊임없이 한반도와 만주에는 요소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바로 이러한 청동 그 장식 단추들이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계속 출토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의 정권이 들어왔다면 이것이 계속 사용될 수는 없었겠죠. 복식 문화의 특성 연구로부터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모든 그 정치 세력의 변화를 고찰해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 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고대사 체계는 고조선, 그 다음에 고조선 붕괴 이후 여러 나라 시대, 그 다음에 사국 시대, 이어서 삼국 시대가 그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고조선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몇 가지 표지 유물들이 있는데 오늘 특강에서 복식 문화가 우리 민족의 독창성을 나타내고 고조선의 강요까지 밝히는 표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조선 이전부터 내려온 한민족의 복식 문화가 보여주는 고유성과 정체성이란 주제를 통해 한문화의 기원과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박선희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좀 부서가 없이 진행된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우리 고대사 문제에 대해서